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백신 접종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나날이 경제 피해도 늘어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21대 국회의 경제통 두 분 모시고 이제부터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딘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또 뭐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또 각종 이슈들을 쏟아내는 시간들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21대 국회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첫 발을 뗐기 때문에 두 분은 국회의원으로서 1년, 지난 한 1년 좀 안 되겠죠. 그 시간이 어떠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글쎄 그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시작하자마자부터 부동산 3법 막 통과되고 또 공수처법도 통과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와중에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더디게 만들어 놨던 이유가 네네. 바로 나쁜 법이 좀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법 통과되는 데서 오는 플러스보다 예. 나쁜 법이 통과돼서 겪는 고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좀 천천히 신중하게 신중하게 보라는 익혀가면서 이유였다는 거죠. 하자라고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예. 이번에 뭐 180대 100이 되니까 그냥 막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역시 그 좋은 법 하나 10개보다 나쁜 법 하나가 무섭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과거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서 옛날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네네. 예, 좀 천천히 입법을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두드리자. 네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조정훈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정 활동 시작한 게 예.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환의 시대인데 시대는 전환되고 있지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리고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실은 맞습니다. 코로나 전부터도 우리 경제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검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본질은 저는 먹고 사는 업. 저는 당연히 국민들의 부엌을 따뜻하고 네. 풍성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 국회에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국민들, 우리 시민분들의 먹고 사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한 1년 내내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사이에서 즉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글쎄요 어느 정도 성적표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 그 처음에 엄청난 평가를 받았던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에 와서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성적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역이라고 하는 것과 소위 면역 체계의 정립, 백신을 통한 면역 체계 정립이라는 화두가 딱 던져지면서 우리가 백신에서 좀 늦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역이라고 하는 거 말고 백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수단이 있었는데 그 수단을 좀 소홀히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점수가 확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그럼 우리가 너무 심하게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오늘도 5명이 가서 3명, 2명 나눠 앉아도 안 된다. 이런 룰을 제가 여기 오면서 저 방송에서 들었는데 예. 참 이해는 가지만 입이 벌어지는 거죠. 3명, 2명 앉아도 안 된다. 정부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면서까지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과 함께 예. 결국 방역과 경제 정말 아쉽게도 둘 다 놓친 듯한 느낌인데 지금이라도 좀 백신 문제를 잘 집어넣어서 예. 빨리 좀 두 마리 토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까지 둘 다 좀 놓쳤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재난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질병이 네. 소위 상수라고 하나요? 우리 삶에 항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경험치고는 최악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숫자, 우리 인구 대비, 그리고 경제 지표, 여러 가지 것들을 OECD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평균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국가에 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 확보가 우리 정부가 그렇게 잘해왔던 것만큼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문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조금 더 빨리 백신을 맞으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끝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백신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제 전염병과 이제 살아가는 것이 상수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난의 경제, 재난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요. 예. 정확한 방역과 경제 사이에 정확한 균형 5대4, 6대4, 5대5 이런 균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나가는지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0점 조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맞춰가는 생각합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최근 들어서는 나쁜 평가도 많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 있죠.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봐오시다 보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결코 가볍게 들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최근에 그래서 정부도 3차, 이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의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수준 자체, 3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래도 감을 단비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겠죠.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예. 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차등 지급도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자영업에 대해서는 따로 또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라고 보는데 예.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영업 대출 액수 규모가 네네. 무려 777조 원입니다. 조금만 늘어나면 800조 원이에요. 800조 원 네. 자영업 대출이. 그러면은 한 650만 되는 자영업자로 나눠보면 한 분당 1억이 넘고 그렇네요. 빚 없는 분 빼면 2, 3억씩 빚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분들이 문을 닫으면 그 빚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든 문을 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버티게. 다행히 이제 코로나 문제 지금 백신을 통해서 종식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300만 원 지급을 포함해서 코로나 종식이 이제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이 백신을 통한 면역이 확보되는 그 시점 이후에는 진짜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 백신을 통한 면역이 좀 제대로 됐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얼마나 사람들이 그동안 못했던 소비, 여행, 보복 관광, 소비라고도 하잖아요. 보복 소비라고까지 예.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이 자영업자분들이 그 시점까지 버틸 수 있게 그렇죠. 이제 좀 도와주는 방법. 30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특별 기금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거는 극복의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터널이 지금 저 끝에 빛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터널 끝까지만 가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갈 수 있을지가 의문인 그렇지만 그 상황이잖아요. 기간이 한 1년여 정도 많아봤자 조금 더 가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터널의 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300만 원은 뭐 300만 원 그런 거 200만 원, 100만 원 뭐 지원하는 거는 예. 당연히 하면서 동시에 다른 형태로 뭐 기금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좀 확실하게 버틸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터널 끝까지만 버티면 이제 그 다음에는 튀어 오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다라고 보고 300만 원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가 크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가게만 문만 열고 있어도 돈이 나갑니다. 임대료도 나가고 전기료도 나가고 각종 뭐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300만 원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 하시거든요.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해놓고 어떻게 300만 원밖에 그걸로 나를 살라고 하는 거냐 이런 불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300만 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 발의 피다. 턱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널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터널은 생각보다 멀리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네. 우리 집합금지, 영업금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 23조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방역을 목적으로 영업금지, 집합금지를 한 이 업종에 대해서 국가는 지원금이라고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고 보상금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국가는 영업금지를 했으므로 채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받을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국가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입니다. 한 가지 예가 뭐냐면 강제 토지 수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개발 독재 시대부터 있었고요.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내려오는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토지를 수용할 때 애국심으로 국가에 희생하라는 논의가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땅값을 보상해주고 지금은 어디까지 나왔냐면 땅값에 대한 보상, 이주 비용, 그렇죠. 플러스 정신적 보상까지 하는 것이 현재 법 체제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는 이것을 법 체계와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전에 토지 보상을 강제로 했을 때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20, 30년이 흘러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네네. 앞으로도 재난의 시대에 특히 전염병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영업권을 제한할 때 이건 절대 공짜가 아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수는 있습니다. 헌법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이 적다 나쁘다 이게 무슨 지금 개념이냐면 이거락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라는 생각인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영업권을 국가가 침범했으면 저분들의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고 발전된 사회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입니다. 국가는 영업권 제한의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반드시 돈이 들어가는 결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재정 추계, 예산 추계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지 일단 영업 제한 해놓고 있는 대로 조금씩 나눠주자라는 그런 멘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뭐 각종 바이러스가 이제 또 덮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뭐 계속 존재를 하는 예,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참에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3차 재난지원금이에요, 이번이. 예. 1차, 2차, 3차까지 오면서 과연 시스템이 만들어졌나를 뒤돌아보면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1차는 보편 지급을 했고 2차, 3차는 선별 지급을 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보편 지급을 14조 원 정도를 쏟아 부었는데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소비 진작 효과가 한 4조 원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30%가 안 되는 수준인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역시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러면은 앞으로도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예. 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목표가 중요하죠. 예. 왜 나눠졌느냐? 고생하셨으니 너무 힘들고 고생하셨으니 좀 뭐 위로드리는 느낌으로 전 국민 대부분에게 다 드렸다. 그러면 뭐 그거 받은 분이 안 받은 것보다는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목표를 달성한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국가가 좀 너무 심하게 나선 거죠. 그렇죠. 예, 그거 다 국민 세금인데 세금 걷은 사람들 거 가지고 세금 낸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생색내고 있다. 그 생색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로 자영업을 포함한 수많은 그 작은 기업들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 부분을 집행한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열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 열고 있어야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 이제 수요가 그렇죠. 폭발할 때 그때 그 수요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을 닫았다. 근데 그분이 코로나 끝났다 다시 착 열고서 영업이 되겠습니까? 그 어려운 빚도 일이죠. 어려워지죠.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14조를 들여서 그럼 뭐를 원한 거냐? 저는 분명히 그 목표 안에 문을 열고 버티게 해야만 끝났을 때 그 수요가 폭발할 때 누릴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결국 14조 중에 4조는 소비로 갔지만 나머지 수많은 돈이 저축으로 가버리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됐다면 문 열고 버티게 만드는데 도와드린 거는 적은 거죠. 그렇죠. 월급 받으시고 또 그런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챙겨서 뭐 소비를 조금 했는 정도고 일부는 저축을 해버리고 다른 데다 다 안 쓰고서 딴 거를 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자영업을 포함한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그 돈이 갔느냐 못 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눠드리는 거는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 효과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문 열고 버티는 기업, 문 열고 버티는 상점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보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조금 아쉽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바로 3차 같이 직접 문 열고 버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직접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기금을 만들고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좀 봐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에 즉 공급자들, 상점들, 자영업자들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럴 때는 좋은 것 같다.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처방이 나올 수도 있다.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문 열고 버티게 만드는 데는 역시 선별 지원으로 해서 몰아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의원님? 예, 뭐 이거 아마 모든 국민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업 제한 보상금, 집합 제한, 영업 제한으로 인한 네. 보상금은 당연히 영업 제한을 당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에는 두 가지 성격이 합혀져 있었습니다. 네. 영업 제한 보상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계를 보완하기 위한 일반적인 그 재난지원금,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지원한 게 두 개가 합쳐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KDI에서 효과가 30%라고 나왔고, 예. 또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는 85%, 100%가 넘는 숫자도 있습니다. 예. 방법론적인 차이도 있었고 분석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 재난지원금, 처음 지불한 선별 재난지원금이었죠. 그렇죠. 우리 정부가 빨리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6천억 원이나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 6천억 원을 지급을 못해가지고 2021년 예산으로 2월을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금액 중에 6천억 원은 2차 때 못 쓴 돈이에요. 임대료 지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 너무 빨리 지급하고 싶어서 어떤 기준까지 마련했냐면 소상공인들이 내가 소유한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결국 선별 지급과 신속성은 같이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별 지급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사각지대가 계속 나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당구장 협회 대표들이 오셔서 시위하셨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은 태권도 학원 원장님들이 오셔서 시위하셨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 발표에 학원은 조금씩 문을 열어주셨죠. 이러면 이제 국회가 이제 터져 나갈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도 가서 시위하자. 그러면 들어줄 거다. 이런 선별이 갖고 있는 운영상의 그 불공평성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연 우리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목적이 뭐냐. 자, 영업 제한으로 인한 보상은 영업 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직접 배상해 주는 게 맞죠. 네. 토지를 수용당한 분들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지금 수요가 지금 너무 초과 공급의 사회지 않습니까? 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수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또는 경제활동 금액을 들여가지고 수요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함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차 재원지원금 선별 지급을 할 때 네네. 소상공인협회 분들이 국회에 오셔서 시위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조금 더 주는 거 우리가 원치 않는다.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줘서 그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 가게에 와서 매출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결국 승수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게 뭐냐면 돈을 가져서 국민들이 어떻게 내수가 경제가 움직일 거에 관한 심리적 효과를 말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승수효과가 굉장히 높은 재난지원금이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어땠습니까? 특정 부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돈은 갔지만 나는 못 받았거든요. 나는 관계가 없었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오히려 지갑을 닫았습니다. 지갑을 닫았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그 효과 한 달도 못 갔죠. 임대료 내는 데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경제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시장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소상공인 분들의 임대료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1차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논쟁이 있을 때 아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보편 지급을 해서 요즘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소비의 방법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돼도 예전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굳이 가야 돼? 뭐 이런. 그렇죠. 네, 저희 부모님도 걱정도 태어나서 있고요.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렇죠. 며느리가 요 페이 네네네. 지급하는 거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대형마트 안 가신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서 접근을 못 하시다가 네. 지금은 안 하면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이제 막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구체적인 미시적 내용은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시장, 전통 시장에 가는 시민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비대면, 택배, 배달 음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업에 따라서 여기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사람들 다시 우리 시장에 와서 사주겠지라는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소비 수요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살 수도 있고요. 네네. 안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 병원에 가실 수도 있고 한약을 한 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분의 경제가 다시 돌지 않는다고 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보편과 선별이 좀 섞여 있는 혼합형을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지금 네, 이제 지금 아직 숫자가 안 예상이 되죠. 나왔지만 1%대 정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 정도? 1% 내지 네. 2% 사이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경제가 후진을 했다는 얘기고 후퇴를 그렇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일부 온라인으로 돼가지고 잘 되는 데는 조금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좋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걸 완전히 다 뒤집겠다, 네. 플러스 만들겠다 그런 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재난지원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체를 다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분들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임대료로 쓰건 뭐 그것이 매출을 마이너스 난 거를 좀 보완을 하건
하여튼 어디다 쓸지는 거는 그 본인들한테 달려 있는 거지만 예. 그런 지원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만큼 살아있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되도록 그 문 닫지 말고 제발 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버텨라. 버티시라. 네. 뭘 무슨 뭐 수요를 더 늘려드리고 뭐 매출이 10% 20% 늘어나. 그런 거 어떻게 바랍니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인데. 거꾸로 겸손하게 접근해야죠. 제발 좀 문만 열고 계십시오. 이런 거 좀 받으셔가지고 제발 좀 버티십시오. 그러면은 그 777조 빚을 그걸 누가 갚습니까? 국가가 갚아줄 겁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다 살고 버텨가지고 네, 네. 갚고 또 이익도 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선별과 이제 보편의 문제를 얘기한 거는 4조밖에 소비로 안 갔다는 건 좀 아깝다는 거죠. 그거를 뭐 다른 데 쓰시고 저축도 하시고 했는데 그거 한 분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전혀 아닌데 거꾸로 우리의 목표가 뭐였느냐. 문 열고 버티는 분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버티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를 더 찾아보자. 온라인, 오프라인, 뭐 마이크로하게 아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은 잘 됐지만 오프라인 중에 좀 힘든 업종도 맞습니다. 많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빅데이터가 가능하다면 좀 혜택이 온 분들은 좀 지원을 줄이고 혜택이 안 오고 힘들어진 부분들을 더 선별적으로 좀 더 줄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이제 아쉬움을 제가 담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그런 걸 보완을 하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영업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보면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하나만 꼽아보면 뭐가 가장 힘드세요라고 질문 드려보면 상당수의 분들이 임대료를 얘기를 하십니다. 문만 열어놔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문을 열지 않아도 돈이 나가죠. 참 계약만 돼 있으면 그런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 임대료일 텐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사실 작년 초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서 스스로 이제 임대료를 좀 뭐 깎거나 이런 거를 바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세액공제를 70%까지 높여주는 방식으로 대안에 나섰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이렇게 세액공제를 하면 정부의 생각대로 이제 집 어떻게 보면 그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임대료를 좀 낮추거나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건 우리나라가 90년대 말에 IMF를 맞았을 때 다시 금모으기 하면 자율적이었죠. 전 국민들이 결혼 반지 빼고 목걸이 빼고 다시 팔 거라고 생각하는 그 희망인데요. 글쎄요. 저는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팩트를 한번 보면요. 예. 세액공제 해주겠다고 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네네. 동참한 분들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6천 명이 채 안 됩니다. 5,195명에 그쳤죠.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안타깝지만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굳이 각자 도생이란 말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저는 착한 임대인 문제를 그냥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분들도 이게 유일한 소득이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20년, 30년 공무원 하셔가지고 연금 받아 사시는 분들과 연금이 없어서 20년, 30년 직장에서 일해서 탈탈 털어서 작은 건물 하나 사가지고 임대료 받아서 사는 분들 중에 누가 더 어렵냐? 이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대출 받아서 또 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권을 비롯한 많은 정부 또는 정치인들이 임대료 금지 또는 네. 임대료 제한 조치를 했는데 저는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시장을 뒤틀면 시장은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간단한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재정 정책을 피한다는 것은 네. 이제 소유, 부가 있는 곳에 재산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서 예. 소득이 없는 곳에 이전하는 이전 효과를 보는 것이 재정 정책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너무 단순화해서 건물주는 무조건 부자, 그다음에 임차인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 이분법이네요. 완전. 이분법입니다. 네. 근데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 중에서도 정말 기업형 임대인이 있지요. 네네. 그분들에게는 정말 과세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계형 임대인 분들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럼 이분들 부도 나고 또 금융 자산 못 갚으면 또 은행까지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규제를 가지고 시장을 뒤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연스러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뿐만 아니라 소득을 더 많이 갖고 지난 20년 내에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과세를 더해서 예. 그런 분들에서 걷어들인 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 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지 특정 시장, 임대인 시장, 건물 임대 시장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다 보면 시장이 혼돈이 옵니다.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윤 의원님은 어떠세요? 예, 뭐 어떤 저도 입장이십니까? 큰 그림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은 건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임대를 줘서 임대료 받아서 그걸 다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이자 갚고 세금 그렇죠. 내고 빚이 많아요. 이분들이 또 예, 상가 저 관련돼서도 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자 못 내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그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굳이 뭐 세액공제 이런 거를 하면 과정에서 규모를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즉 임대소득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상당히 건전한 분들하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취약한 분들을 좀 구별을 해서 차별적인 그런 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네. 예, 그게 이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즉 정부가 보완 쪽으로 가야지 너무 주도하려고 하면은 네네. 시장이 망가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이 돼버리면 이제 창업용 부동산까지 엉망되면 이제 뭐 우리 경제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두 분의 입장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 소득 상하이 20%씩 저희가 쪼개서 분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분위와 5분위의 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1분위는 더 낮아졌고 5분위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면서 이 간극이 더 커진 상황이 됐는데 사실 정부가 각종 지원을 지난해 확장 재정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전 소득이라는 게 늘어나게 되는데 1분위는 더 크게 떨어졌어요. 사실 5분위. 돈 많은 분들보다 돈 없는 분들이 더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봐야 되는 건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핵심을 찔러주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다라는 네. 건 뭐 모든 국민이 느끼시는 바입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은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네. 불평등은 각 사회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위험에 대한 인내성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팬데믹,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의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은 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 정책에서 충분하지 못했고 효율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소득이 불평등이 되냐? 뭐 명백하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대부분의 소득은 약간의 이전 소득과 노동으로 인한 네,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예. 하지만 고소득층 분들은 갖고 있는 소득의 노동 근로소득은 일부죠. 네. 나머지는 자산소득이죠. 또 사업소득도 있어요. 사업소득이고 예. 그리고 또 부동산과 주식으로 인한 소득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겠죠. 발생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복지 정책은 필요합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이전 소득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그나마 조금 소득을 보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 예산 중에 상당히 일부가 복지 예산이고요. 네네.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경제 예산인데 이 경제 예산은 양극화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대기업의 보조금을 덕지덕지 지급하고 있고요. 대기업이 한 150억, 200억 되는 R&D 예산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 전체가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보다 더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세요, 의원님? 예, 요새 그 뭐 K자, K방역, 네. 뭐 K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K가 나쁜 것도 하나 있어요.
K자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예, 그걸 K라고 부르는. 저희가 뭐 V자 반등, 뭐 그렇죠. W 예. 곡선 얘기하는데 그렇죠. K를 K자 경제 운용이 되니까 이 좋은 쪽은 잘 자꾸 사는 쪽은 더 올라가고 못 사는 나쁜 쪽은 분들은 더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K자가 벌어지는 또 거죠. 예, 벌어지는 거의 상징으로도 쓰는 면이 있어서 야 K자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코리아 할 때만 좋아하고 그렇네요. 양극화를 상징하는 걸로 쓸 때는 나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예.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면은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개선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소주성 이거 뭐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잘 안 되거든요. 왜? 자영업자분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분들한테 임금 많이 줘라.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임금 주느라고. 그러니까 논의와 명분과 의도는 좋았는데 해보니까 그게 안 먹히더라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코로나 오기 전부터 이 양극화 부분은 소주성과 함께 더 좀 악화될 소지가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와 함께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면서 실업률도 늘어나고 네. 실업자도 늘어나고 하면서 나빠졌으니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기업가들과 이 근로자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으로 가자. 자본과 노동을 편가르게 해서 노동만 잘 되게 만들고 자본은 힘들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둘을 잘 섞어서 그렇죠. 결합시키는 정책으로 소주성 같이 가지 말고 네. 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팬데믹에 맞는 전환의 시대에 좀 서로 상생의 그런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줬지만 가장 크게 타격을 준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용입니다. 고용 일자리가 없어지고 줄어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아마 1997년, 98년 IMF 외환 위기 때일 텐데 그때 고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31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고용 회복 때까지 31개월 걸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또 사회 구조가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자리가 그러면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고용 말씀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고용과 관련된 걸 하나 더 짚고 가자면 우리 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 양극화 네. 문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 아주 장기적인 효과가 양극화를 미치는 한 가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교육에 대한 격차입니다. 네.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교육의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네. 소위 고소득층의 자녀들은 뭐 시간대별로 학원 과외를 받고 있죠. 개인 과외를 받고 있지만 엄마하고 아빠가 다 나가서 일해야 되는 분들은 아이들은 정말 그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불과 몇 달 전에 초등학교 라면 끓이다가 그렇죠.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하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인터넷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저는 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할 때 학원을 다시 열었거든요. 네네. 저는 학원을 열 게 아니라 학교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다시 살려야지 왜 사교육을 먼저 살리든지. 이거는 교육의 양극화를 훨씬 더 심화시킬 거고요. 지금 이 양극화를 통해서 벌어진 교육의 격차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의 격차로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소위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좋은 일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 교육 이 양극화, 코로나로 인한 교육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나면 우리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정말 볼 수가 없는 사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학원을 여는 게 아니라 학교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을 열 수 있으면 학교도 열 수 있어야 되고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교육의 격차를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우리 사회에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조 의원님 말씀이 아까 저희가 토론을 했던 그 소득과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소득이 없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1분위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받거나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역시 핵심은 고용일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고용일 거고요. 어떻게 그럼요. 고용 예.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글쎄 보세요? 저는 꽤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 게요. 지금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2019년 말 네. 저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2020년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딱 그렇죠. 1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예. 근데 그 전 2년 2018년 19년 동안 최저임금이 30%가 올랐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가 분명히 있고 좀 안 좋은 일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일자리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그냥 너무 그 최저임금을 빨리 올려놓으니까 그 제일 안 좋은 일자리 쪽에서 갑자기 일자리가 줄기 시작하고 저도 그걸 체감한 게 자주 갔던 음식점 오랜만에 한번 갔더니 네. 아이 주방 인원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도저히 급여를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죠. 한 분한테 많이 돈을 더 드려야 되다 드려야 보니까 되다 보니까 한 중요한 분을 분은 이제 정리를 해야 계신데 되구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안 좋은 일자리지만 그러면 그분이 안 좋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제로 마이너스 100% 아닙니까? 안 좋은 일자리라고 하시면은 이제 근로 시간이 뭐 좀 이제 짧거나 좀 짧거나 혹은 네. 뭐 자영업 쪽에서 네, 안정적이지 좀 않거나 최저임금 하는, 근처에 있는 예. 지금 뭐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분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최저임금 근처를 받으신 분들은 그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험을 2년 동안 했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고용이 안 좋아졌고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졌다면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고용이 악화됐으니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그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극복하면서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잘 만들자. 다 목표를 주고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 두 개의 효과를 모두 극복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아까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오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자동화가 되고 굉장히 로봇가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편의점이 무인 편의점이 등장을 하고 요즘 뭐 있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밤에 들어가면 신용카드 갖고 들어가서 혼자서 다 계산하고 나오는 무인 점포가 생긴다 할 정도니 이런 변화까지 합치면 고용은 완전히 제자리에 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정부가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코로나 버텨서 극복하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고용을 더 개선시키는 시점 이거 두 개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네 네, 말씀해 주시죠. 저 고용 얘기 아까 말씀드리다 못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정부나 우리 사회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IMF가 아니죠.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1개월 갖고는 택도 없고요. 네네. 아마 예전과 같은 회복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1개월도 상당히 길거든요. 네. 2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재택을 경험하셨죠. 네네. 저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하시는 분도 만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만났는데요. 그렇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처음엔 재택 때문에 걱정을 되게 하셨대요. 이게 회사가 돌아갈까? 그렇죠. 근데 오라 잘 돌아가네. 되네. 재택 문제 없네. 이제 뭐 어디 생각하냐면 굳이 정규직을 고용해야 되나? 아. 내가 본사를 우리 직원들 다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건물을 빌려서 임대료를 내야 되나? 저는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선호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재택이 일반화되면서 왜 굳이 이 일자리가 정규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이분들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노동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냐? 정규직 줄어들고 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만 남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매우 인위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 잘 살면 됩니다. 네. 왜 우리가 그렇게 정규직이 되고 싶은가? 같은 노동인데 같은 임금을 못 받는 현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비정규직 분들이 받고 있는 노동의 불안전성,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까지 받는다면 비정규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이 정규직만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지 자꾸 공공 부분 일자리 만들어서
최저임금에 지나지 않는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지수 올리려고 하는 정책은 헛발질이고 스텝이 꼬이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고용 유연성이 낮다라는 우리 사회가 고용 유연성이 너무 낮다, 경직돼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고용 안정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지 예. 이것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보면은 도대체 이분이 지금 고용 근로자인지 아니면은 기업가인지 잘 모르는. 네네. 그 영어에서 이제 기그 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작은 그 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뭐 영업을 한다든가 뭐 네. 이런 식의 우버의 기사라든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유형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비정규직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맹수냐 가축이냐 그러면은 오소리나 너구리는 맹수입니까 가축입니까? 구분하기 어렵죠.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놓고서 이렇게 경직되게 보다가 새로운 거 보면 이게 어디다 집어내야 되나 이런 거랑 똑같이 새로운 그 시대에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 하지 말고 뭐 1, 2, 3, 4로 바꾸든지 좀 이렇게 좀 다양화시키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새로운 거는 적용할 수 새로 있는 분류를 것도 좀 하라는 필요하겠죠. 거죠. 비정규직, 정규직 이러죠. 마치 비 그러면 나쁜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애 키우면서 오후에만 일하고 싶다. 그 뭐가 나쁜 겁니까?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1형, 2형, 3형, 4형, 5형으로 만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좀 하지 말고 맹수, 가축 이러지 말고 다른 동물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다양한 분류를 통해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면 좋은데 아직도 그냥 과거에 매달려서 비정규직, 정규직만으로 문제를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것도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눈을 확 돌리면은 새로운 게 보인다고 좀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형태로 유연한 접근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다라고 하면 현재 사회에서는 주 5일제 정규직을 많이 꼽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논쟁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쯤은 이제 5에서 4로 바꿔야 될 논의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가 그 결정을 한 것이 16년 전입니다. 그렇죠. 올해로 지금 17년이 되네요. 네네. 그때 나라 망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토요일에 일을 안 할 수 있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퐁당퐁당, 놀토 뭐 이런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지금 16년이 지나서 다시 주 6일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노동 시간이 길고 삶의 질이 가장 나쁜 나라 중에 하나다. 네. 16년이 지난 오늘도 적용됩니다. OECD 기준으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멕시코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 4일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런 거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한 형제들, 뭐 에듀웰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업들에서 많은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고 주 4일제 노동을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죠. 제가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네. 주 4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제시한 모든 여성 정책 다 가져가도 좋다. 주 4일제만 할 수 있으면. 육아를 하는 엄마가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예. 하루를 빼서 아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가정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삶의 질의 변화다.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주 4일제 물어봤더니 네네. 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바뀌신 분들 사장님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네. 결국은 그 핵심 질문 이거 아닙니까? 과연 생산성이 20% 늘어나느냐? 그렇죠. 그렇죠? 5일에서 4일로 가니까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생산성이 20%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 시간은 길지만 실은 듬성듬성한 노동 시간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아침 가서 커피 마시고 뒤에 가서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한 2시간씩 쉬고 오는 그런 거 다 줄이고 주 4일제로 가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도 나눌 수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될 시간이다. 마치 6일제에서 5일제로 갈 때 그렇게 안 되던 것이 IMF라는 정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네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노동이 무엇인가, 노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이 주 5일 일하다가 주 4일 일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주 4일제로 가기 위한 세미나를 네네.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주 4일제 해봤어? 네, 해봤어. 네네. 어때? 나쁜 거 일도 없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단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갈 때 시작을 우리 공무원분들과 금융 먼저 했죠. 시작을 했었죠. 저는 그 순서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과 금융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처럼 기업하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주 4일제로 가시는 분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들 하나씩 준비해서 긴 호흡으로 6일제에서 5일제 갈 때 한 7년 걸렸거든요. 네네. 저희도 그 정도 시간을 잡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주 4일제는 노동자들은 뭐 상당수의 노동자는 반길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기업에서는 아마 우려를 하는 기업들도 아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기업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국회를 통과를 하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지금 처리된 상황은 아니지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기업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글쎄 제가 봐도 좀 그 이렇게 옛날 과거에도 좀 이렇게 좀 힘들다 엄살도 좀 부리고 그런 걸 봤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엄살이 아닌가요? 엄살보다 좀 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보면은 그 절박함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위험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긴장하고 긴장을 경각심을 갖고 엄청나게 있군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느꼈던 모습하고 다른 걸 보면 예. 이 정부가 이 규제 3법을 통과시키거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너무 기업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일자리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일자리를 누가 만드냐? 기업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 좋은 일자리든 뭐 안 좋은 일자리건.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제발 좀 문 열고 버티셔서 일자리 좀 유지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 기업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막 지원금도 드리는 입장에서 네.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좀 이따 하든지 경제 좋을 때 하든지 이렇게 힘들어서 막 문 닫으니 마느냐 하는데 그냥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 형태가 좀 너무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경제사 단체가 이제 규제 3법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요 너무 그 단어가 무거운 단어고 그 법 내용을 보면 공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주회사 만드는데 지분 10%씩 올리라는 게 뭐가 그렇게 공정한지 예를 들어 뭐 3% 관련돼서 감사위원 선임 분리 네. 선임을 하면 공정하고 분리 선임 안 하면 안 공정한 건지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공정하다는 말하고 뭐 크게 이렇게 차이도 없는 걸 가지고서 너무 그냥 그 공정이라고 막 이름을 붙여서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아주 불공정한 사람처럼 느끼게 이름을 너무 좀 압박하듯이 줬어요. 네네. 이름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도 계속 보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이 통과됐는데 네네. 근데 통과됐으면 지킬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막 그냥 이것도 좀 보완해 주세요. 1년 유예해 주세요. 이 퍼센트지 올리는 것도 좀 조금 선별적으로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 이게 좀 세긴 세구나. 예,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세다고 느끼고 통과됐는데도 자꾸 뭐라고 할 정도면은 한 번쯤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시고 좀 이렇게 보완도 좀 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법이기 때문에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제가 그 우리 의원실에서 지금 뭘 해보고 있냐면은 CEO 처벌 조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한번 다 더해보고 있어요. 모든 법에. 다 더해보고 계세요? 예, 2,200개쯤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나온 게 한 6,800년 정도 됩니다. 법 조항의 그 CEO 다 합하면요? 합하면 물론 한 분이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6,800년을 징역을 살 수는 없겠죠. 네네네. 예,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규제가 많다라는 말씀하시는 너무 많이 거죠?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뭐라고 거기다 추가돼 있냐면 네. 2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가 그래서 2년인 이하가 거죠? 아니 최저. 그렇죠. 최저를 정해놓은 거는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드는데 뭐 이렇게 바쁩니까?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법 10개, 100개 만들어도요. 나쁜 법 하나 만들어서 안 좋아지면 그 효과가 너무 나빠요. 그런데 아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고 김영균 씨가 예. 안타까운 일을 당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럼요. 예.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 그런 산업 현장의 거를 문제점 때문일 안타까운 거거든요. 거는 저도 다 이해하고 그 앞에 갈 때 뭐 들려서 가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화끈하게 2년 이상 때리면 그냥 갑자기 뭐 확 좋아지냐라는 질문도 우리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처벌에 이제 그렇죠. 포커스가 맞춰져 바로 있다는 그겁니다. 말씀이시죠? 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거를 방지하자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방법의 문제고 그거를 가는 목표로 가는 수단의 문제 아닙니까? 이 수단이 이렇게 2년 이상 징역을 때리는 조항만 집어넣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 입법 과정이 좀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주 짚을 걸 짚으면서 가야 여러 가지 것을 잘 고려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울분에 차서 그냥 그걸 강행을 하면요. 나중에 가서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예. 입법은 참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보면서 돌다리 두드리씩 하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네. 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규제 3법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도 좀 아주 조심스럽게 돌다리 두드리시 좀 보완도 하고 하면서 제대로 좀 해보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자. 그냥 원하니까 해드리고 손 털고 자 여기까지는 나니까 이제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막 부작용 생기고 부동산 오르고 막 이럴 때 지금 저기 좀 죄송합니다 소리 나옵니까 지금? 그 법을 너무 빨리 통과시켜서 이렇게 됐다고? 예.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예. 사실 지난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각국에서 각종 재정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한 단어로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우리나라도 쏟아져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난 한 해 코스피가 무려 30% 넘게 오르고 폭등을 하는 상황들 그리고 집값이 폭등을 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동성이 몰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젠가 이 돈은 다시 걷어들여야 될 돈들입니다. 그냥 나가서 막 돌아다니게 돌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리를 해서 내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럼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폭탄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죠. 지금 소위 초과 유동성이라 그러죠. 붕붕 시장에서 떠도는 돈이 3,000조, 뭐 3,500조 네. 매일매일같이 수십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만 쓰는 정책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랬고 일본에서 그랬고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면 그 돈이 지금 투자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투자처 두 군데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죠. 거기다가 굳이 또 하나 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되겠죠. 네. 이 정도가 이제 투자처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분들, 이제 경제를 오래 담당하셨던 분들을 뵙고 조언을 구하면 이 현재 상황,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금융시장이 호황인 상황은 바로 버블, 거품의 단순한 정의입니다. 거품은 반드시 터지고요. 20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네. 실물 시장은 침체되어 있고 금융 시장은 화랑이고 부동산 시장은 화랑이었는데
거기서 부동산과 금융 중에 하나가 터지면서 연쇄 효과를 발행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죠. 예. 저는 아직은 이자율을 올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우리나라가 OECD 최대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올리면 가계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됩니다. 따라서 대안이 뭔가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3천조가 되는 돈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빨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정한 기금을 만들든지 그래서 국가가 적정한 수익 10%가 아닌 적정한 현재 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주고 이런 불로소득이 아닌 공공의 목적에 적합하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공공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그 비이상적인 호황을 조금 식혀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공공의 목적을 통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이게 혹시 한국판 뉴딜 펀드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판 뉴딜 펀드도 그 가능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도로 내고 토목공사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거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아젠다고 550조 예산 갖고는 턱도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의 초과 유동성은 언젠가 우리 경제를 치는 핵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뭐 예.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부동산 네. 시장도 지난해 한 해를 돌아보면 예. 굉장히 빠른 급격한 상승을 그렇죠. 했는데 예. 정부는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고 올해도 규제 일변도가 되지 않을까 부동산 쪽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신임 장관님 보니까 뭐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변창흠 생각도 국토부 장관 들어요. 말씀하시는 뭐 거죠. 그분의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의 정책적인 정책적인 방향이.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풍선에 바람이 잔뜩 들어 있을 때 말이죠. 네. 풍선의 바람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럴 때 화끈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요? 바늘을 하나 대는 거죠. 그냥 터트리는 바늘로 통 터지면 이제 끝나잖아요. 바람 없어졌죠. 네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휴게실에도 조 의원님하고 나눴지만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그거였거든요. 뻥 터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해결이 되질 않았죠. 다른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죠. 바늘 대면 안 되고요. 주둥이를 살짝 풀어가지고서 바람을 살짝 빼야죠. 풍선은 좀 연착륙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왜곡돼 있어요. 공급하는 사람들은 투기꾼, 토건족이고 네네. 수요자들은 전부 투기꾼이에요. 그럼 투기꾼과 토건족이 만나는 시장은 이게 나쁜 시장 아닙니까? 뭐 수요도 압박하고 공급도 압박하고 그냥 막 압박하는데 잘못하면 이제 터트리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택담보대출이 900조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890조. 그러면은 그 주택들이 다 담보로 들어가 있는데 그 주택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출 회수가 들어오면서 경매 나오고 압류 나오고 하면은 뭐 일본 꼴 나는 무너지기 거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 다 왜 올랐는지 다 압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집 없는 분들 보면 영끌 나오죠. 와, 그럼 뭐 그냥 뭐 잘못한 것 느낌이 드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또 고민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볼 때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 정부가 너무 실력이 없어요. 수요와 공급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도 인정 안 하고 인정을 있잖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투기꾼과 토건족의 마인드에서 못 벗어난 채 자꾸 왜곡되게 보니까 공공임대나 얘기하고 그러는데 누가 공공임대를 가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본성이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들어주면서 인정할 건 해주면서 바람을 살짝 빼야지 터트리겠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열린 자세로 가자. 예. 지금 통화량이 1년에 한 10% 정확히 하면 1년 전 대비 한 10% 가까이씩 매번 올라서 지금 3,150조 M2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돈을 풀었는데 그 돈 갈 데가 없잖아요.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보면 보이는데 자꾸 넌 잘못됐어. 넌 문제 있어.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자꾸 뭐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냐.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좀 그러면 국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뭘 원하십니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부동산 문제에서. 그게 안 되니까 매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그냥 어긋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지금이라도 좀 눈높이 좀 맞춰서 좀 소통도 하면서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좀 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예. 의원님 말씀 조금 짧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우리 사회 양극화 그리고 우리 사회 두 쪽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부동산은 시장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부동산이 시장이 아니다. 그냥 뭐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해방 이후 6.25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을 볼 때 부동산은 명백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시장임을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규제라는 수단은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분들이 많이 학식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규제를 하면 규제를 이렇게 벗어날 옆으로 수 갈 있는, 길을 네. 언제든지 찾아냅니다. 그렇죠. 규제가 아니고 우리는 인센티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는 부동산은 시장이지만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거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공공의 그 부동산들을 정부가 초과 유동성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사들이는 방법을 전 제안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런 아주 우리가 살고 싶은 가장 1급지의 땅들의 아파트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 우리 사회가 공공재를 갖고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 1, 2년에 되지 않고요. 네.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슈앤 직설에서 경제 대전망 차원에서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통 두 분 모시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21대 국회 올해 숙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